김정은의 방패, 호위병의 반란, 빨치산 가문의 금수저 장교는 왜 스스로 반역자가 되었을까요? 집에는 비디오 녹화기가 있고 학교는 검은 승용차로 통학하던 북한 최고의 엘리트, 10년간 수령을 목숨 걸고 지켰던 이 최정예 장교가 어느 날 15명의 노동자를 이끌고 사선을 넘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죽음의 국경을 넘게 만든 그날의 진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북한 보위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16명 집단 탈북 작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항일 빨치산 출신이셨어요. 김일성 장군과 만주 벌판을 누비셨던 분이죠. 우리 가문은 북한에서 혁명 1세대라 불리며 대대손손 예우를 받는 최상위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집에는 비디오 녹화기가 있었고 거실엔 김일성 주석님과 외할아버지가 함께 찍은 1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앙당 간부셨고 저는 검은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다녔어요. 21살에 974부대 호위사령부에 배치됐습니다. 김정일 장군님, 김정은 원수님의 신변을 보호하는 최정예 부대죠. 10년을 그곳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배급이 끊겼어요. 처음엔 일주일, 다음엔 한 달, 나중엔 배급소 문이 아예 닫혔습니다. 중앙당 간부였던 아버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평생 당만 섬기셨지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도둑이 3번 들었습니다. 처음엔 쌀, 2번째는 이불, 3번째는 숟가락까지 다 털어갔어요. 숟가락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숟가락을 훔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충성심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두만강을 건너는 것. 저는 중국으로 넘어가 벌목장, 인삼밭에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번 돈은 북에 있는 부모님께 보냈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국경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2014년, 저는 스스로 북한에 돌아갔습니다. 선거가 있었거든요. 투표 안 하면 가족이 위험해지니까요. 애국심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을 밟자마자 보위부가 저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27일간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선거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후보는 딱 1명이고 찬성표만 던지면 되는 그런 선거죠. 하지만 투표를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가족이 위험해져요. 저는 중국에서 10년 넘게 돈을 벌어 부모님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철이 되니 불안했어요. 제가 투표를 안 하면 북에 계신 부모님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두만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을 위해, 가족을 위해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고향 땅을 밟자마자 보위부가 저를 덮쳤습니다. 중국에서 뭐 했냐? 누구 만났냐? 남조선 사람 접촉했냐?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당당했습니다. 떳떳하게 돈 벌어서 부모님 봉양했으니까요. 숨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보위부 취조실은 지옥이었어요. 27일 동안 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목으로 등짝을 맞았어요. 1대, 2대가 아닙니다. 셀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맞다가 기절하면 물을 끼얹어 깨우고 다시 때렸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그냥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려고 중국에 간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밥은 하루에 강냉이죽 1그릇이었어요. 그나마도 다 못 먹게 했습니다. 잠도 재우지 않았어요. 서너 시간 눈 붙이면 다시 끌려가서 맞았습니다.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피가 굳어서 등에 옷이 달라붙었습니다. 평생 충성했습니다.
호위 사령부에서 수령님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당을 위해 돌아왔더니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다니요. 27일째 되던 날 그들은 저를 풀어줬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아마 증거가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망가져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 충성은 없다. 있는 건 공포뿐이다. 풀려나자마자 저는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잡히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 지옥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중국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북 지역 벌목장에서 나무를 베고 인삼밭에서 뿌리를 캤어요. 불법 체류자 신분이니 험한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도 북에서 맞던 것보단 나았어요. 적어도 여기선 강목으로 등짝을 패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보위부였어요. 그 목소리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27일 동안 저를 고문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요즘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남조선 갈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중국 유심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제 번호를 안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 거지?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밀고자가 있나? 의심이 꼬리를 물었어요. 가족 생각하면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누가 적인지 모르는 공포.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되나? 언제든 잡혀가서 또 맞겠지. 아니, 이번엔 맞는 걸로 안 끝날 수도 있어. 총살당할 수도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공포 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 어차피 잡히면 죽습니다. 북으로 끌려가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남조선으로, 진짜 자유가 있는 곳으로. 그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처럼 중국에서 떠도는 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벌목장에서 함께 일하는 형제는 신발이 없어서 비닐을 발에 감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인삼밭 아주머니는 손마디가 울퉁불퉁 굵어져서 주먹을 못 쥐었어요. 다들 고향에 가족 두고 와서 이 고생하는 사람들. 아파도 병원 못 가고 단속에 걸리면 북송되는 사람들. 나만 도망가면 되나.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교 출신입니다. 10년간 부하들을 이끌었어요. 작전도 짜봤고 사람도 통솔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못합니다. 탈북 루트도 모르고 브로커 구하는 법도 몰라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자고. 15명. 미친 짓이었습니다. 한 명만 밀고 해도 끝이에요. 저만 죽는 게 아닙니다. 북에 있는 제 부모님, 동료들 가족까지 전부 몰살당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3대가 멸족당해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설득하느냐였어요. 탈북하자고 하면 밀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북에 있는 가족이 위험해질까 봐 거절할 수도 있고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거짓말을요. 그 거짓말이 뭐였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하자고 직접 말하면 끝입니다. 밀고 당하면 저도 죽고 북에 있는 가족도 죽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돈 많이 주는 일자리가 있다. 병원 치료도 공짜다. 거기로 가자. 이게 제 거짓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북한 사람들한테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린 거예요. 아파도 병원을 못 갑니다. 신분이 없으니까요. 이가 썩어도 참고 배가 아파도 참아요. 약국에서 약 사 먹는 것도 겁이 납니다. 혹시 신고당할까봐 저는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벌목장에서 같이 일하던 형제를 먼저 찾아갔어요. 비닐을 발에 감고 일하던 그 형제요.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돈도 더 주고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다고요. 형제는 눈이 반짝였어요. 북에 두고 온
늙은 어머니한테 돈 더 보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다음은 돼지 농장 아저씨들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된 분들이었어요. 허리가 굽어서 똑바로 서지도 못하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돈 많이 주는 곳이 있다고. 치료도 받을 수 있다고. 인삼밭 아주머니들도 찾아갔어요. 손마디가 굵어져서 주먹을 못 쥐는 그 아주머니들. 북에 두고 온 자식들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던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도 희망을 줬어요. 거짓 희망을요. 1명, 2명, 3명, 15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일자리가 어디 있냐고, 사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평생 돼지 똥이나 치우다 죽을 거요? 그 말에 상대방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제가 호위사령부 출신이라는 거, 작전을 짜본 경험이 있다는 거, 믿어도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마지막까지 망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북에 있는 부모님이 걱정된다고 했어요. 자기가 떠나면 부모님이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말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으면 부모님한테 뭘 해드릴 수 있냐고. 살아남아야 효도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15명이 모였습니다. 20살 청년부터 50대 아주머니까지, 저까지 합쳐서 16명. 제 어깨엔 이제 15명의 목숨, 아니 15개 가족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남조선이라는 것을요. 북한 사람에게 남조선은 희망인 동시에 공포의 대상입니다. 어릴 때부터 미제 식민지, 굶어 죽는 지옥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걸 알면 무서워서 도망갈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진실은 나중에 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남은 건 실행이었습니다. 침양에서 태국 국경까지 3,000km. 공안의 눈을 피해 16명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날 저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료들을 데리러 가다가 설산에서 길을 잃은 겁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을 데리러 가야 했어요. 벌목장과 인삼밭이 서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산길을 택했습니다. 큰 길로 가면 공안에게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산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눈발이었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길이 사라졌어요. 눈에 덮여서 어디가 길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영하 20도였습니다. 바람이 칼처럼 얼굴을 베었어요. 손가락 끝이 먼저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엔 발가락, 그 다음엔 무릎. 온몸이 점점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릎까지 빠지는 눈속을 헤치며 걷는데 한 발짝 떼는 게 천근만근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걷겠다고 생각했어요. 잠깐만 쉬자. 여기 앉아서 잠깐만 눈 좀 붙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죽음의 신호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주저앉았어요. 눈 위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눈이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동사 직전의 증상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북에 계신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나를 믿고 따라오기로 한 15명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저 사람들은 평생 중국 땅을 떠돌다 잡혀 죽을 텐데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끝까지 데려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때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졌어요. 눈을 떠보니 불빛이 보였습니다. 트럭이었어요. 벌목장으로 가는 트럭이 산길을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요.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얼어붙어서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어요. 팔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죽을 힘을 다해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운전사가 내려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조선족 아저씨였어요. 동무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죽으려고 환장했소? 그 아저씨가 저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았을 거예요. 북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그래도 그분은 묻지 않았습니다. 저를 트럭에 태우고 난로가 있는 움막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물을 먹이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같은 핏줄이라서 그랬는지 그냥 사람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이 저를 살렸습니다. 7시간이었습니다. 7시간을 영하 20도에서 헤맸어요. 의사가 나중에 그랬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죽었을 거라고. 저는 살았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15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늘이 저를 살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을 모두 모았어요. 제 얼굴을 본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코랑 볼이 검게 변해 있었거든요. 동상이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살았으니까 괜찮다고. 그날 이후로 동료들은 저를 더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 자기들을 데리러 온 사람이니까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침양에서 태국 국경까지 3,000km. 16명의 유령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침양에서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태국 국경. 중국 대륙을 남쪽 끝까지 종단해야 했어요. 3,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7배가 넘습니다. 16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조를 나눴어요. 4명씩 4개 조로 쪼개서 따로따로 이동했습니다. 기차역에서 만나면 모르는 척했어요.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공안이 어디서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때로는 걸었습니다. 검문소가 나오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신분증이 없으니까. 기차역에서 공안이 지나갈 때마다 눈을 피했습니다. 눈빛 하나가 이상하면 끌려갈 수 있어요. 우리는 중국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한마디라도 했다간 북한 사투리가 튀어나올 테니까요. 다행히 브로커가 검문이 뜸한 시간대와 루트를 알려줬어요. 새벽 3시, 4시에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침양에서 윈난성 국경 도시까지.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가야 했어요. 라오스 국경은 산이었습니다. 차가 다닐 수 없는 산길을 걸어서 넘어야 했어요. 이틀 밤을 산속에서 보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어요. 손전등도 못 켰습니다. 불빛이 보이면 국경 수비대가 쫓아오니까요. 첫째 날 밤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런데 둘째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온몸이 굳었어요. 다리가 안 움직였습니다. 옆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제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가위에 눌린 것 같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뭔가가 몸을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어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귀신인가? 산신령인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극도의 긴장과 피로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못 자고 잡힐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으니까요. 몸이 버티질 못한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도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한 발짝씩 움직였어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세우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으면 등을 밀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산을 넘었습니다. 라오스 땅을 밟았어요. 다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또 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태국 수비대에 자수해야 한국에 갈 수 있거든요.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메콩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 강을 건너면 태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강을 앞두고 한 동료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조카를 데려오고 싶다고. 북에 두고 온 조카가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떠날 수 없다고. 저는 말렸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죽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지 말라고. 제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16명의 생명이 걸린 작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잡히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져요. 하지만 그 동료는 듣지 않았습니다. 조카를 데리러 가겠다던 동료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끝까지 말렸어요. 제발 같이 가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카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한 발짝도 못 가겠다고. 저는 그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나는 마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북에 부모님을 두고 왔으니까요. 그렇게 한 명이 떠났습니다. 16명이 15명이 됐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동료는 중국에서 공안에게 잡혔어요. 조카를 데리러 가다가 걸린 겁니다. 북송됐습니다. 그 뒤로는 소식이 없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마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을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어느 차가운 감옥에서 우리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 더 강하게 말리지 못했을까? 그 후회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남은 15명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메콩강. 그 강만 건너면 태국이었습니다. 메콩강은 넓었어요. 물살도 셌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브로커가 작은 배를 구해줬습니다. 나무로 만든 조각배였어요. 한 번에 4~5명밖에 못 탔습니다. 3번에 나눠서 건넜어요. 첫 번째 조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배를 바라봤어요. 무사히 건너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신호가 왔어요. 손전등을 3번 깜빡이는 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조도 건넜습니다. 저는 마지막 조에 탔어요. 배가 출발할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중국 땅이 어둠 속에 사라지고 있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땅이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는 땅이었어요. 배가 흔들렸습니다. 물살이 새서 배가 옆으로 밀렸어요. 여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사공이 노를 저었습니다. 노 젓는 소리, 강물 소리만 들렸어요. 혹시나 강 위에서 총소리가 들릴까 봐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배가 강 반대편에 닿았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태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태국 수비대를 찾아갔습니다. 자수한 거예요. 북한에서 왔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비대원들이 우리를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그분 가슴에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살았구나. 그분이 우리한테 물었어요. 정말 한국에 가고 싶으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가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옆에 있던 동료들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15명. 한 명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15명은 살았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인천공항의 불빛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6년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40년을 북한에서 살았어요.
그중 10년은 수령님을 목숨 걸고 지키는 호위병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대한민국 땅을 밟고 있다니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거리마다 간판이 빛나고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온 세상이 깜깜했거든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밤인데도 대낮 같았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 곳이에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사람들이 사는 방식도 달랐어요. 가장 충격받은 건 마트였습니다. 하나원 교육 중에 마트에 갔는데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과자, 라면, 고기, 과일, 없는 게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쌀 한 줌 구하려고 하루 종일 줄 서야 했는데 저는 마트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병원이었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탈북민은 의료급여 일종이어서 1,000원, 2,000원만 내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신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기서는 신분증 하나면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자유. 처음엔 그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15명의 동료들도 각자 삶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 또 어떤 사람은 공장에 취직했어요. 비닐을 발에 감고 일하던 형제는 지금 트럭 운전을 합니다. 손마디가 굵어졌던 아주머니는 손주를 돌보며 살고 있어요. 다들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기 와서 알았어요. 가끔 북을 생각합니다. 두고 온 부모님 생각이 나요.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거든요. 명절 때마다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그 대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탈북한 거요. 그리고 혼자 도망친 게 아니라 동료들을 데리고 나온 거요. 호위사령부 장교의 견장은 뗐지만 사람을 살렸다는 자부심만은 아직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로또는 자유였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보고 싶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절 한번 올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데려오지 못한 동료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숨 쉬듯 누리는 이 자유를 북녘 동포들은 아직 모릅니다.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